있으시군요. 네. 왜 우리는 그렇게 꼭 하늘이 도와야만 뭐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번에도 장준하 선생님 사건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권을 2번이나 가졌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늘이 비를 내려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어도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뭔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왜 우리는 충성만 강조하고 있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벼운지, 그리고 그 가벼운 그 틈바구니에서 호의호식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책위 만들어서 하고 싸우고 뭐 화염병이 맞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지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방법이 뭐 부러진 화살에서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부러진 화살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남아서 그 문제가 되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 진실을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해서 여기서 고소장 써서 제출합시다. 그리고 이 고소장에 서명하고 전국적으로 100개, 200개, 수천 통의 고소장이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 터지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요. 물론 거기서 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염병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이나 우리 정의만 가지고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턴 같은 사람들도 좀 동원해서 우리나라 정의 문제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투쟁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토론 잠깐 계시고요. 질문과 토론을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등산복이나 신발에 묻은 흙 같은 문제들, 또는 낙엽 같은 거, 또는 어떻게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혹을 가지고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인데요. 네. 그 가해자가 그 김용환 씨라고 추정을 하시는 증거는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단독 범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공모자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그 부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시고요. 사실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고 계시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네, 중간에서, 네, 의무사 진상 조사위원회가 조사 기간 만료로 이제 조사를 마치면서 제가 알기로 주명 불능이라고 마지막 최후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주명 불능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사된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김용환 씨의 범행이나 아니면 어느 기관의 범행으로 추정 아니면 추정 가능, 이런 걸로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의혹과 좀 더 가까운 결론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의 한계, 말씀하신 조사권, 조사권이라는 한계에 머물러서 불능이라고 내렸던 그 현재 그 당시의 어떤 고민이 무엇이었고, 혹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내에서 청와대의 권력은 바뀌었지만 정보기관이나 여러 기무사나 권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면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선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적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네, 김영실 목사님. 제가 강의 듣다 졸지나는 것 같은데 안병욱 교수님이 다른 외국의 역사적 진치 유명한 학자 얘기 좀 하시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데 이걸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 그 사실적 진리 밝혀지지 않는 부분은 군사정권 시대에 이것뿐만 상당히 많다고 보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그런 시대를 저희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까 안병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명을 가장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피해자가 제가 된다면 이제 저희 실존적인 문제를 드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미들에 관해서 좀 저는 그 사실관계는 뭐라고 얘기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그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모인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사실관계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에 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서 아까 안병욱 교수님처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주시고 고상만 선생님도 제가 이제 기사를 내고 봤더니 그 비슷한 소감을 많이 피력하셨는데 또 여기 저 아까 인사 못하신 이해영 목사님도 글 하나 쓰셨잖아요. 이해영 목사님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해동 목사님께서는 혹시 은명사 진상 규명하시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실 거 없는지 이렇게 좀 그래도 그런 의미를 많이 좀 가슴에 안고 가는 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윤 목사님. 저는 그 질문보다는 우리 이 모임이 이제 SC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이제 두 기관에 후원하는데 사전 모임에서는 오늘 자리가 진상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고 선생님은 동종민 대책위로 같이 모이자는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과 더불어서 좀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안들이 있으면은 제안도 하는 자리 그래서 같이 의견을 좀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도 제안도 좋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먼저 나온 정도 사실관계, 김용환 씨 관계, 그 다음에 몇 가지 보고를 그 결과를 그렇게 마감하면서 활동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 등등 얘기 나오셨는데 두 분 중에 주인이 먼저 한 교수님 먼저 하신 말씀 많이 주시면 저거 또 있으신가요? 특별히? 예, 안 보이셨어요. 네.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장에 소속된 이재삼 목사입니다. 네. 아까 고상만 선생님께서 일관되게 사실인 것은 그 장준하 선생님께서 사념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사실로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부각을 시켜서 좀 언론에도 나오고 그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타살의 가능성이 훨씬 더 그 사건 하나로만 봐도 타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텐데 보면은 그 SBS에서 방송한 프로에도 그렇고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되는지 이런 정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타살의 근거가 확실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없으시면은 안 교수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순서량 없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같이 동행했던 분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는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975년인데 중학교 시간 강사로 있다가 그 사건 난 이듬해에 정식 교사로 발령받은 것은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욱이 연자제 관련돼 있는 시간인데 지금도 교사하는 건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또 그 학교가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그건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거꾸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본이든 아니든 연루됐다 하면 그때 유신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해직되거나 사표를 냈어야 될 상황인데 더욱이 최대의 정적인 장 선생님 비서 선거운동했던 전력 있는 사람을 발령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참으로 그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우리 저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가 저한테 좀 해답을 주십시오. 그 의문사위원회에서 일기 여러분들은 뭐 좀 헷갈리겠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이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고 결정 내릴 때 때에 따라서는 좀 발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가령 장 선생 개인에게 뭔가를 저희들이 혜택을 드린다 한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지만 진실 규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없이 논리적 설명이 없이 진실 규명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형태든 저희들이 휘둘리는 압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의 터무니없는 공격은 많이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을 뭐 영향을 입었다 할지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혹시 무슨 그 내부에 용기가 부족했다 할지 아니면 혹은 보수적 어떤 생각 속에서 오늘날의 대부분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 것처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그 행동을 강요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그 외부 학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진실규명,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국가 공권력이 인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건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과거에 비리나 사실을 알고 있지만 BBK가 누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걸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끝이지 않느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게 당시에 여론조사를
결과가 나왔는데 MB의 얘기가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모르니까 사실로 믿는 사람은 MB의 변명이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지만 MB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5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MB를 찍는다. 그게 한국 사회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실이 진실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진실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더 힘이 센 사회, 그게 야만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야만이 아니고 지금도 뭐가 사회적 논란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그렇지만 조선일보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진실이 사회적 취급받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성경 말씀이 아마 진실의 기준일 텐데요. 현재 한국 사회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모든 일이. 그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뭐 별것도 아니고요. 1990년쯤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해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쓰던 대포라고 해서 천자총통을 발견했다고 신문에 아주 일면 포부로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사계 권위자들, 문화재 위원들이 모여서 바로 국보로 지정을 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저는 이건 가짜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선언적인 판단력이 있어요. 뭐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저 남산에서 자리를 깔아도 괜찮을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국보로 지정된 거 저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미 국보가 지정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영원히 박물관에 국보 메토로 아마 천자총통이 됐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있었는지 그 세 사람이 국보로 지정하고 포상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로 분배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래서 한 사람이 폭로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보가 취소됐어요. 천하람도 저는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 선생님 사건은 현장에 2명만 있어도 이제 쉽게 아마 드러났을 텐데 모르겠어요. 세상이 더 바뀌어져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정도에 바뀌게 되면 아마 보안사, 기무사, 정보부, 지금 국정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아무 지금 살아있는 누구하고도 관련되지 않아서 문서고가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실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실록은 임금도 못 봤어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진실이 이제 드러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죠. 너무 늦는 게 사실은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고약한 과거사 문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꿈자리가 뒤숭숭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도움드린 게 없어서 저만 힘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도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해자 단독범행, 김용환 씨의 단독범행이냐 물으셨잖아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은 제 추측이나 추론에 의해서 드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겨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민간 합동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반대하잖아요. 박근혜 씨는. 박근혜 씨가 이걸 반대하는데 박근혜 씨가 반대하는 게 좀 너무 좀 머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시대에 벌어진 일이 왜 연자제로 자기한테 자꾸 불이익을 주냐고 따지고 나도 피해자라는 말까지는 서슴지 않는데 근데 이 재조사를 거부하면요 이건 아버지 사건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은폐한 그 딸은 효녀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가끔가다 했어요. 김용환 씨에 대해서 아무 의심할 게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목격자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의심스럽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박근혜 씨랑 산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환처럼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돌아보니 없었다. 박근혜가 억소리가 나서 들어와보니 떨어지고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박근혜의 나무가 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하면서 말하면 그들은 박근혜가 실족 추락사했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디 갔는데 나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박근혜가 믿겠어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 믿겠어요? 사실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론이 다 빤하죠. 너무나 빤한 결론을 우리는 대도 않는 거짓말쟁이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면 이 사건의 결과가 뭔지 진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못하는. 우린 진짜 그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가 얘기하는 거에 왜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론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느낌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김용환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돼서 그에게 몰려있는 이 의혹을 조갑재 씨가 얘기하는 1분 아니 몇 초면 해결된다는 그 의혹을 우리에게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까 전에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왔는데 사실은 길어서 제가 말씀 안 했는데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위원회는 모두 3가지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진상규명불능으로 했느냐라고 오마이뉴스에다가 저가 쓴 글 우리하고 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비판하더라고요. 야 니네가 자신 없으니까 진상규명불능 해놓고 뭘 이제 와서 자꾸 떠들고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 이건 공권력에 의한 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각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상규명불능이었는데 원래 의문사특별법에는 2가지만 있었어요. 인정과 기각 2가지만 원래 있었어요. 그 후에 저희가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진상규명불능의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병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건의 내용을 몰라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인정으로 못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2기 위원회 조사 때만 말씀을 드리면 외부적으로는 진상규명불능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4대 3이었습니다. 모두 7명의 위원 중에 3명은 인정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에 따른 소수 의견까지 아주 충실하게 냈습니다. 한상범 당시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근데 나머지 3명은 진상규명불능을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조사관인 저는 뭘 원했느냐? 사실은 진상규명불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기각은 그걸로 끝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타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족 추락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니까 빠졌고, 2번째, 인정으로 그럼 결론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의문사 3기가 만들어지든 진화위가 만들어지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끝이에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거죠. 김용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얘기를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린 인정하겠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 가입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해버리면 실체적 진실은 나오지 않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정으로만 끝나고 장준하 선생님 사건은 오히려 그냥 그걸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익혀낸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시의 조사가 정말 끝이었고 마무리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이었다면 인정했겠지만 진화이나 의문사의 3기나 국정원 발전이나 계속 조사의 가능성이 있었고 또 충분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상규명 불능이면 언제든지 즉각 재조사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한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해놓고 왜 재조사하냐고 하는데 이 법의 취지를 모르고 박근혜가 떠드는 거예요. 진상규명 불능은 이 사건을 무조건 재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 불능 아니에요 어쩌고 하는데 박근혜 씨가 나 그 기록 봤어요 라고 하는데 그 기록 제가 썼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두 가지 진실 때문에 규명 불능으로 한 겁니다. 하나는 유골 감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정원과 기무사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유골을 감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때 규명 불능으로 했던 한 가지가 그것이 명백한 의혹으로 제기되니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분명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다 끝나는 걸로 알고 뭐 그 기록 저도 봤어요. 그 기록 쓴 사람이 다시 해야 된다는데 왜 이거를 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상규명 불능한 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끝장 보자. 인정으로 우리가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끝장을 보자 해서 자신이 있어서 오히려 진상규명 불능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주화됐다고 그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거치면서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국회로 또 법과 제도, 형식과 절차에서 해결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한의에도 있었고 안타까운 문제, 비진의 문제도 있고요. 한국전쟁 전인 1949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에 경북 문경의 한 마을 속달촌에서 86명의 민간인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싸워서 결국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그 휘하에서 벌어졌던 진급을 위한 군인들의 일부 욕망에 의해서 저지른 양민학살의 훈계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 판결받고 난 뒤에 서류를 보니까 아직도 사인은 빨갱이에 의한 학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국가에서는 판결을 내렸지만 진상조사를 냈지만 개개인이 호조법에 다시 재판을 받아야지 이게 고쳐진다. 일괄 처리가 안 되는데 노인들이세요. 전부 80대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 절차, 형식에 의한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윤중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 번의 토론 자리를 만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더 승화시키고 진척시켜야 할까를 모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한 목사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병욱 교수님하고 우리 고상환 선생님 정말 오랜 동안 싸워주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두 분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구 보수 기득권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으로 그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 오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그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간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재판을 회부를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안 열어줍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그 기득권자들의 장악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크게 뒤집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운 좋게도 긴급조치 1호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징역을 살면서 장준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효운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또 만났던 장준하 선생님을 감옥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도 추측의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으로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오마이에 실었던 글에서 하나는 나는 참 이감을 가면서 우리는 옷을 벗어야 하고 또 목욕을 가면서 옷을 홀랑 벗고 이 긴 거리를 목욕할까지 걸어다녔던 그런 그 감옥 동지로서 장준하 선생님의 몸을 훑어본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장호건 선생님은 더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아마 장 선생님 몸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었던 건 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분의 몸은 정말 하얗고 뽀얗고 꼭 여성입니다. 좀 살찐 여성인데 그리고 그런 피부는 조금만 긁혀도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온몸이 깨끗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장준하 선생님하고 그래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긴급조치 수감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저를 격리시키려고 병동으로 쫓아냈습니다. 이제 심장병으로 병동으로 와 계신 장준하 선생님하고 매일 이렇게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 시간에는 30분 이상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상계를 만들 때의 그 어려움, 또 사상계를 청관우 선생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또 어떻게 이것을 얼마나 먹었는가 하는 그 아픈 얘기를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하고의 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쭉 봤고 제가 혹시 이런 문제가 좀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헷갈리는 얘기가 될까 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합의부가 그때 동아시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합의부가 안양교도소까지 면회를 왔습니다. 사모님 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면회를 하고 간 거
그래서 이제 추측으로는 그런 거죠. 이런 추측 얘기하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이 최대의 적수, 박정희의 가장 그 최대의 적수였던 장준하를 공개적으로 감옥에서 죽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이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들었던 장쌤에게 들었던 김재규 장군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는 김재규 장군이 이제 장준하 선생님 가신 뒤에 박정희를 살해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원래 장 선생님이 예언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 정권은 박정희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이승만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은 절대 이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데모해가지고 무너질 정권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총으로만, 군인으로만 청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장 선생님은 저희들을 감옥에서 만난 첫날 밤부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때 제3세계 한참 쿠데타 붐이 일어나서 보다 걱정할 때인데 또 우리가 쿠데타를 해야 합니까? 할 때 그 잘못된 이 지도자를 청산하고 그리고 민정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군인이 있으면 됩니다. 있습니까?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김재규 장군과의 관계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나는 우리 장홍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언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로는 장준하 선생님 가신 뒤에 가족들 이렇게 저렇게 도왔던 흔적들을 저한테 사모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 선생님하고 김재규 장군과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제가 한 것이죠. 이제 그 이상은 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8월 14일 날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8.15니까 쉬는 날이고, 그리고 16일이 토요일이고 17일이 일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 기독교회관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박형규 목사님 재판에 갔습니다.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동지, 내가 지난주에는 무등산에 고영아 동지하고 같이 무등산을 갔었지 하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이동지 교회를 가려고 밥 먹고 있었는데 자꾸 등산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별수 없이 거기를 이번 주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이동지 교회 갈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참 장 선생님 사시는 삶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 비운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발도 크십니다. 그 큰 두꺼비 같은 발로 6,000리 길을 걸어서 그 탈출을 하시고 그 돌베개 행진이 다시 오늘 이제 죽음으로 부활하신 것은 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전의 최대의 적수였던 두 분이 2012년 또 한 번 우리 역사를 전환시키는 큰 가름을 할 수 있는 이때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용기를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시 같아서 저는 참 이 일을 경건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까지 다 새롭게 바꿔야 우리가 참으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말씀. 이해가 네. 인사 말씀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